안녕하세요, 엘레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배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할 것 같고요. 국가별 비교라든지 배터리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나 그리고 기왕 이런 랭킹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만족도, 요즘 어제도 그렇고 가격 올린 것도 있고 진짜 작두를 타는 참 이 SEC와의 관계도 회계적인 면에서도 정말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그 경계를 오가는 참 신기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여러가지 기왕 랭킹 찾은 김에 여러가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원래 마지막에 소소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어제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요약본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못했는데, 일단 FSD 베타 10.11이 좀 이제 막 뿌려지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0.10이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런 설베이에 보면은 지금 11이 확 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11을 받게 되면은 제가 금방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연말까지 다 뿌린다고 하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델 Y랑 제가 갖고 있는 S랑 둘 다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재미난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판적인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애플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포르쉐랑 팀업한다, 애플은 이리저리 그냥 다 찔러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나 구글한테 기대하는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요, 안드로이드 오럴, 그런 거에 왜 기대를 더 많이 하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이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테슬라 앱도 잘 돼 있지만 테슬라 내비게이션 얘기하기 전에 디즈니 플러스도 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자동차 생태계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여튼 우리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구글 맵이라든지 웨이즈라든지 스마트폰 앱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것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통합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하고의 그 접점이 필요합니다. 과연 스마트폰 회사들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길찾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를, 이거를 헤드 유닛으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서 이렇게 되기를 지금 테슬라한테 바라는데, 자동차를 통제하는 것과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지, 저는 테슬라가 아직까지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그 정도는 안 되죠. 이걸 써보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 스마트폰보단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엔드 유저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전 틀렸다고 보진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그 백그라운드에 도는 거, 차를 컨트롤하고 통합형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아예 애플이나 구글은 1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죠. 이런데 여러 군데 찔러보면서. 하지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고, 조만간 설베이를 보니까 제가 받을 것 같아서 그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래 이제 메인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일론 머스크 트윗 보고, 전 일론 머스크 트윗도 많이 보죠. 이제는 아주 그냥 대주주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이 메인이 될 건데, 이제 소소하게 재미난 것들을 얘기하면은, 오늘은 소소한 얘기가 먼저 시작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뒤로 다 나올 텐데,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 재미난 게, 참 이 언론사하고 공화당과 이 민주당의 이 바라보는 괴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여기 보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정말 이런 거 너무 웃기게 읽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It's a real problem이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미디어 중에 생뚱맞게 웨더 채널, 날씨죠. 그러니까 날씨 이런 게 레퍼런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참 슬픕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채널이 웨더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으로 다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날씨 채널이 있는데도
야, 날씨도 리퍼블리칸들은 잘 믿지를 않네요, 상대적으로. 물론 갭은 굉장히 적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갭은 좀 적은 편이라서. 그리고 날씨 채널이 그나마 신뢰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게 슬프네요. PBS조차 Public Broadcasting Service라고, 이거 거의 뭐 국영인데 공화당은 리퍼블리칸은 거의 믿질 않는군요. 와, 이 갭 좀 보십시오. 이거 credibility, 이게 믿는 것도 좀 점수가 낮은 게 좀 슬프지만, 아니 이 괴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진짜. PBS, BBC, CBS, ABC, MBC 다 안 믿네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여기를 굉장히 잘 믿고, MBC도 근데 이 갭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나마 이 견해가 좁혀지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돈 앞에서는 이 갭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도 참 쭉쭉쭉쭉 가다가 조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데, 이건 썰베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거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폭스뉴스만 보나요? 민주당은 이걸 거의 안 믿고요. 진짜 이거 바이폴라 된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CNN은 10%입니다. 10%.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10%. CNN보다 안 좋은 게 공화당 쪽에서 MSNBC. 근데 이건 근데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도 상위 랭커 중에 CNN은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괴리가 날이 갈수록. 이게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거 비슷한 데이터를 한 1년 반쯤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때도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미쳤네요. 미국도 이런 양극화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른가. 결국 공화당 사람들은 다 이거 폭스뉴스만 본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싹 다 민주당 쪽이네요. 참, 좀 슬픈 현실을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참,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주제이긴 한데, 전 단지 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거 보면서 참 저도 리얼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하고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진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제 배터리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리튬이 톤당 가격이 올해 78,000불을 찍었거든요. 2012년에 4,000달러 하던 게, 이거 그냥 리튬을 갖고 보관해서 이걸 투자를 했었어도 이게 도대체 10년 동안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 광산이나 이런 회사들 주식이 폭등할 만. 특히 6,000불, 10,000불 넘었을 때도 비싸다 그랬는데, 왜냐면 10,000불을 여기서 한번 찍었거든요. 2017년쯤에. 근데 7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원래 광산 사업에 테슬라가 관심이 있었고 한다 그랬죠. 다 이제 원자재 태핑하고 있는데, 더더욱이 이제 정말로 마이닝과 리파이너링에 다이렉트리,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본의 아니게 테슬라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배터리 회사들을 무지무지 고생시키겠다라는 거는, 제가 그거는 계속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라는 게, 여기는 원자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뒤에 자료들이 다 그런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제가 네이처나 이런 중요 논문들을 보여드렸듯이 리튬은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해요. 넘칩니다. 그냥 대충 산출해봐도 10억 대를 만들 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 시장 전체 매년 1년에 팔리는 양을 그냥 좋게 봐줘서 2천만 대를 넘은 적이 거의 없지만, 그냥 보통 1600만 대, 1700만 대지만 2000만 대라고 치고, 한 해 팔리는 미국의 모든 차량들을 전기차화 하고도 50년을 공급하고도 좀 남는 양입니다. 그 정도로 리튬이 많은데, 지금의 어떤 반도체 쇼리라든지 원유 가격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를 정제해내는데 버틀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뽑아내는 것도 문제고, 분배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원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빼갖고 올 거냐.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면 당연히 하이 퀄리티를 쉽게 얻겠지만, 대량으로 싸게 얻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대량으로 싸게 얻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지만 이걸 싸게 만들기 때문에 어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이거는 좀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규모로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바라보고 이런 규모로 해야지 진짜 수익을 내고 제대로 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공장으로 전 세계 최대를 만들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이 참 많지만 그게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게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이제 원자재 게임으로 가는 게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게 보면 아까는 이거는 톤당 가격이고요. 이건 킬로와트당 가격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킬로와트당 리튬 가격은 킬로와트아워 가격입니다. 엄청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효율 있게 리파이너리를 한다라든지 배터리 효율이 증가된다라든지 여러모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엄청 그걸 잘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테크놀로지들이 이게 더블링이 되면 2배 뛰면은 프라이스도 그에 상응하게 팍팍팍팍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게 배터리만 보면은 19%라는 거죠. 이건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이제 원자재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거 2016년까지라고 또 비판하실 분도 있는데 이 데이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댓글 댄 거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4,000불에서 3배, 2배, 3배 뛸 동안 이거 보면은 역주행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올라간 가격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심지어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당 지금 가격이 늘고 있죠. 결국 이거를 헤쳐나갈 방법은 어제 테슬라가 공개했듯이 단일 공장으로 미친 효율과 이런 거죠. 이런 거 어제 보여드린 이런 거랑 이 정도 사이즈 자동차 공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 쥐어짜서 극한의 효율을 하지 않으면은 왜 이런 계획이 나오는지가 원자재를 보면은 이렇게 효율을 우리가 엄청 늘리고 있음에도 가격은 이렇다라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본의 아니게 전 세계 최대의 인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이런 게 들어오면 그렇죠. 그 배터리를 하는 한국에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하이 에너지 덴시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디움 배터리가 결국 롱런에는 이게 대세이지 않을까. 물론 자동차용으로는 저는 근시일에 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실리콘 똑같습니다. 기술이 대충 소디움으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애노드, 캐소드 다 그쪽에 들어가는 물질들의 특히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전고체화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이 들어가면은 소디움 배터리도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근시일적 가깝게 보면은 자동차용으로는 소디움은 아직은 무리지만 워낙에 얻기가 쉽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스토리지 같은 게 되겠죠. 자동차용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싼 게 중요하죠. 에너지 덴시티보다는. 그리고 바닷물이라든지 아직 근데 쉽진 않습니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에너지 덴시티를 좀 포기하면은 이것도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에서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리튬이 많기는 한데 이거를 뽑아내는 것들이 또 나중에 환경 문제도 있거든요. 소디움, 나트륨, 소금입니다. 소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배터리 이제 마켓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CATL 중국 이거 국가별도 얘기할 건데요. 중국 막강하죠. 2위가 LG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전기차냐 그리고 제가 그때 캐패시티냐 지금 이게 다 혼재돼서 데이터가 혼재돼서 그렇지만 여전히 CATL, LG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파나소닉이 3강인 건 맞죠. 그리고 이 파나소닉은 이거는 누구 때문에 지금 3위하고 있는지 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걸 모르시는 게 저런 극한의 효율을 짜내려면은 이게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 한 공장에서 얼마나 대규모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바잉 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물류나 이런 데서 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원자재 싸움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파나소닉과 합작해서 2020년, 이것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데이터죠. 그리고 더 늘었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었으니까. 물론 CATL도 장난이 아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이게 전체 캐파는 늘어나는데 단일 공장으로서의 그 규모가 테슬라에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그리고 더 크게, 기가 텍사스에서는 이걸 더 크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단일 공장으로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단일 공장은 규모는 이런 CATL이나 전체 규모는 LG에 밀릴지언정 이 하나의 공장, 그리고 기가 텍사스가 얼마나 확장할지 모르지만 중국하고는 게임이 되겠지만 다른 회사들은 파나소닉은 정말 물줄을 제대로 잡았군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테슬라는 단일 공장으로 이미 전 세계 최고였었다. 이걸 운영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가 텍사스에 대놓고 스트럭처 배터리라든지, 진짜 근데 정말 촘촘히 박아놨네요. 4680 배터리를 대놓고 안 된다 그러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이 정말 이 배터리 스트럭처 팩에 발열을 어떻게 잡았는지 나중에 먼로 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분해해서 잘 보여주겠죠. 아니 이렇게 촘촘히 바꿔도, 더군다나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이걸 했다라는 게 확실히 앞서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배터리 팩 기술은 압도적으로 전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국가별 현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물론 대기업 걱정하는 게 아니긴 한데, 자, 이거 보면요, 현재 2021년 현재 모습입니다. 중국이 500기가와트가 넘고요, 미국이 44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2021년 중반쯤 데이터인데, 이게 아마 파나소닉이 합작한 기가팩토리 1이 40기가와트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 혼자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러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이걸 무시를 한다라는 게, 지금은 브로드한 관점에서 합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테슬라가 진짜 대단하고요. 각 국가별 현황 보면 중국이 다 해먹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충격 먹은 거는, 자, 2025년하고 현재 캐파를 보면요, 한국은 지금도 보면은 한 18기가와트인데 2025년에도 그대로입니다. 일본도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 경영하고 해외에 공장 많이 짓는 것도 오케이죠. 자동차 생산이 다 해외에 많이 되고 시장도 거기가 더 크고. 근데 그런데 여기 생뚱맞게 보면 계획 보면 독일이 한국 미치거든요, 현재. 근데 독일의 계획이 164입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여기 프랑스 보십시오. 전 세계 리딩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공장이 해외에만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미국이 이렇게 제조업을 안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게, 독일도 그렇고 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5년 동안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참. 그럼 그 내부의 우리 일자리라든지 전 세계적인 경영 그거 다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늘려야 되지 않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 스웨덴 같은 나라도 보십시오. 물론 이제 유럽이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생뚱맞게 여기 없던 프랑스도 여기 들어오는데 조금은 그래도 국내에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목표는 2025년까지 1000기가, 이제 테라로 가겠네요. 테라로. 2025년까지 944. 대단합니다. 아니, 옆 나라가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한국 업체들이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자, 이제 배터리 랭킹을 봤으니까 요즘 제가 가격 오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사람들한테 2022년 테슬라가 어떤지, 오토모티브 앤 트랜스포테이션, 이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트랜스포테이션을 합친 겁니다. 거기 설베이에서 테슬라가 1등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가 굉장히 로열티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렇게 가격을 올리지만, 그러니까 장사를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했죠. 그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 기가 텍사스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보면서 우리가 배터리도 리딩 할 거다. 포르쉐가 5위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컨슈머 리포트, 제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전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봐야겠죠. 여기서도 2022년 데이터를 보면은
테슬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재구매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데이터는 재구매 의사를 밝히니까 satisfaction에 있어서 하이 레벨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세부 팩터링 스코어지 이걸 기반으로 이걸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차를 다시 살 거냐. 그렇게 올랐음에도 여전히 물론 최근에 더 올리긴 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됐겠지만 이게 올해 초니까요. 그래도 이미 비싸다. 여기 보면 밸류가 똥입니다. 다시는 사겠는데 저랑 그러니까 이 썰베이가 한 30, 많이 했네요. 예. 그러니까 믿을만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유별난 건 아니다. 흐름을 대세는 따라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요. 밸류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포르쉐나 얘나 포르쉐도 참 근데 팬덤이 세긴 세죠. 근데 1등은 근데 여기 제네시스가 3위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뒤에 한국 현대차가 생각외로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제가 찾은 여러 가지 이런 랭킹 데이터에서 보니까 나와 있어서 제네시스가 3위를 했다라는 게 그리고 테슬라가 포르쉐보다 컴포트가 안 좋다고 평가를 근데 포르쉐나 뭐 테슬라나 스포츠 세단인 측면에서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편안함을 조금은 그래서 항상 그 착좌감 좌석을 얘기했죠. 근데 드라이빙은 제가 봤을 때 못 따라오고 카 일렉트로닉스는 포르쉐가 얼마나 그지 같은지 제가 그거는 뭐 조만간 또 어떻게 해서든 이미 보고 들은 거 제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한 것도 시승도 했지만 조만간 또 타이칸 터보를 한번 시승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가 일렉트로닉에 대해서는 안 좋다. 근데 밸류가 제네시스가 꽤 선방한 점 그래서 이것도 가져오게 됐고요. 다른 데이터들에서도 테슬라는 약간 여러 데이터들 이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게 그냥 중요한데 어쨌든 테슬라의 스코어는 언터처블이다. 그러니까 장사를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애매한 면도 있지만 확실히 리딩하는 모습은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계속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좀 밸류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리 제 기준에 있어서 그런 밸류가 더 좋긴 한데 저는 여전히 모델 S가 10만 불이 넘지만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10만 불이 넘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지금 환율이나 세금하면 보조금도 못 받기 때문에 1억 후반부터 시작할 확률이 높은데 그 차에 대해서 가성비를 논한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마지막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데 여기서도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세션에서 테슬라가 1등 했습니다. 이거 최신 2022년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 데이터들로 아직은 좀 가격이나 올린 것들이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현대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보면 현대가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뭘 평가한 거냐면 이게 future ready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냐에 대해서 현대가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 1등, 2등이 토요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부족한 게 인플로이 다이버시티. 당연히 부족하겠죠. 일본 사람 위주의 근데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다이버시티가 부족한데 현대가 여기서도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는 게 11등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뻗쳐 있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좀 작용된 것 같고요. 그래도 토요타도 이런 점에선 거의 뭐 최하급을 받았지만 2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R&D에 대해서는 토요타가 굉장히 많이 쓰고 이번 BMW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번에 이건 대당 가격으로 환산했었죠. 그리고 이 R&D에 잡히는 게 히든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히려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서 굉장히 낮은 순위를 받았지만 뭐 비즈니스 다이버시티라든지 얼리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것도 아마 전고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상용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걸 여러 가지를 보면 오버롤 랭킹으로는 투자자들의 퓨처 그로스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워낙 압도적이라서 테슬라가 1등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진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했던 건 현대가 5등 했다라는 게 근데 캐시앤 대비 이 현대가 굉장히 회계적으로 이게 그래도 기아가 16등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테크놀로지면 부분에서 삼성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삼성이 바닥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제가 이런 비판을 하면 메모리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는요, 무척 뭐 미래 이런 AI나 빅데이터 시대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팔 텐데, 그게 다라는 거죠. 폭발적 성장을 하기에는 삼성이, 여기 보면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그로스를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펀더멘탈도 그저 그렇고, 인플로이 다이버시티도 그다지 삼성이 현대보다 떨어지겠죠.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인데다가 한국이나 동아시아 기업들 특성상 미국 기업 대비해서 그런 면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뭐 사회가 그런 거니까. R&D도 0, early resolution. 그러니까 메모리는요, 그러니까 흡사 이게 참 우리나라의 위치랑 너무 이게 뭐 대기업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지만, 삼성이 뭔가 리딩할 만한 프로덕트가 여기서도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메모리는 주도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TSMC 보십시오. 그나마 난 TSMC가 21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싼 노예, 똑똑한 노예인 거죠. 이 윗단에 있는 엔비디아가 6등이고 AMD가 5등입니다. 이거 둘 다 공장도 없는데 1등이 구글이고요. 2등이 아마존,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거 웃긴 게 애플이 9등, 오버롤 랭킹 9등이어서 그게 좀 의외였다. 굉장히 요즘 M1 칩을 통해서 울트라 퓨전까지 해서 미래가 밝을 것 같은데, 근데 하긴 이게 작성된 건 그 전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위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이 리딩하는 프로덕트고, 삼성의 메모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프로덕트에서 삼성이 그다지,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만 뭔가 미래가 이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여기서도 여실히 잘 드러나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TSMC라든지 인텔이 그나마 높은데 16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걸 리딩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치만 제가 최대한 안 좋은 얘기를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에디터 노트도 그렇듯이 이런 거를 너무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이런 메소덜러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자가 비판을 하죠. 저 역시도.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만 받아주시지 너무 또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